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또 혼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될까요? 자,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사업 방식 선정 기준. 자, 이런 교재 260페이지 보십시오. 260페이지 보시면은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시행 방식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별표를 하시고요. 자, 사업 방식을 이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환지 방식부터 박산에 들어오세요. 박산에. 자, 환지 방식 밑줄 긋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까지 밑줄 거요. 자,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게 목적이 되죠. 밑에다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살짝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들어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지가부터 줄 것입니다. 지가 땅값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입니다.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도시의 효용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 들어옵니다.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죠. 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밑줄 긋시고, 집단적인 할 때 앞에다가, 집단 앞에다가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 넣으세요. 택지 등이죠. 택지 등의 적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개발자 즉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주요 신도시에서 아파트 건설,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라면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서 개발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요즘의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건축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개발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혼용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죠.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은 혼용 방식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혼용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너무 쉬워요. 자, 분할 혼용 방식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이제 사업 시행 지구를 나누게 되죠.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A지구, 예를 들면은 B지구 이렇게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을 해서 이 사업 시행 지구별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A지구는 전부 수용 방식으로 B지구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그러면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지만 지구별로 분할된 지구별로 사업 방식이 다릅니까? 분할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있잖아. 이것을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시행 지구와 그리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시행 지구를 구분해서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분할 혼용 방식
그럼 바꾸기 가면은 한 개의 도시개발구에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구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분할을 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 뭐죠? 미분할 혼용 방식.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지구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 미분할 혼용 방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살짝 듣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뭐 연구할 것 없죠. 네. 자, 여러분 교재 보면은 261페이지 봐요.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 보면은 자 오른쪽 기퉁에 봐요. 오른쪽 옆부분에 보면은 팁 해가지고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대로 이제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분할 혼용 방식.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A지구, B지구 구분하셨죠? 예,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는 방식은 뭐죠? 미분할 혼용 방식. 설명도 읽으니까 읽어지죠.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시행 방식은 모두 몇 가지로 가능하죠? 세 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 수용 방식에 중심을 두고 3, 4회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수용 방식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잠깐 절차는 볼까요? 네. 자, 일단 화면에 잠깐 집중하시고 잠깐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용 방식의 원 도시개발 사업 절차, 그 절차는 이렇게 쭉 적어놨죠. 네, 이렇게 필기 되어 있는데, 잠깐 안 봐요. 잠깐 안 봅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공법은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 그림을 잠깐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입니다. 신도시 개발 전이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임야, 산지가 많이 보이죠. 아직 미개발된 상태, 산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전답, 가슴 등 농지도 있고, 일부 이제 주택도 보이고 뭐 그렇겠죠. 이런 지역이 이제 신도시로 개발될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신도시 개발 사업전, 이 사업전 토지를 법에서는 무엇으로 하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의 토지, 종전 토지다라고 부르게 되죠.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종전의 토지, 종전 토지라고 불러요. 네, 자, 이런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거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동네에서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 그 목적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죠.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해봐요. 이 지역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농지, 임야, 주택 이런 건축물은 그대로 둡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이제 기타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 수용합니다. 하고 나면은 공짜입니까?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하니까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했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용하면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용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채권의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아니 아직 안 배우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토지 상환 채권이 됩니다. 아, 저쪽에 있구나. 토지 상환 채권.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아시나요? 그러면은, 한번 봐요. 이 동네에서 이제 원주민이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니까 소유하고 있던 농지와 주택을 강제로 수용당했잖아요. 수용당하면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토지 상환 채권으로 대금을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받으면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가 됩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잖아. 이 채권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나 건축물,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집과 건축물과 그리고 농지 등을 강제 수용당하고 이제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일부를 채권으로 받았잖아. 그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이 채권을 가진 자는 이 동네에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택지 등이 조성되겠죠. 이 새로 조성된 토지하고 그리고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 보상입니까? 현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가방 싸고 집에 가야 되는지 하나 물어볼게요. 강성이 있는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제가 가방 싸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원주민의 입장이야. 여러분의 집과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할까요? 경제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토지 상환 채권이 훨씬 이제 절대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정도 감각이라면 공부하셔야 돼요. 현금이 아니고 채권 받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채권으로 받으면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로 상환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상환되는 그 택지 가격은 시가입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당 감정가를 300만 원으로 받았어. 300만 원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시가가 500만 원이면 갭이 얼마죠? 200만 원만큼 프리미엄 피가 붙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조성된 그 토지나 건축을 분양하잖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이 전체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전부를 채권으로 받을 수는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갖추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뒤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보상을 하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경기도 평택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로 결정 곳이 되면은 도시공 객실 부지로 결정 곳이 된 거 맞죠? 그 도시공 객실 부지로 결정 곳이 된 토지 가운데서 도시공 객실 사업 결정 곳에 넣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근처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매수 청구하면은 매수 여부를 매수 청구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잖아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매수 결정을 알리면은 몇 년 내에 매수하죠? 2년 내에 매수해야 되잖아. 그때 매수 대금 지급은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 원칙입니까? 현금 지급의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 이상하면 안 돼. 3천만 이상하면 이상해집니다. 자,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안녕히 계세요. 그때 말하는 채권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채권.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에는 무슨 채권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채권이 있죠? 토지상환채권이 있고, 일단 처음에는 소속을 구분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해서, 보상하면은 보상금 받으면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하잖아요. 이주하면 동네가 텅 비었죠. 그때 이제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공사를 한다는 것은 농지나 임야 상태인 이 종전 토지를 아파트,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인가고시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지금 대답하십시오. 무슨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공사가 끝났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 동네에 건축이 완료된 겁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거예요. 이걸 상상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 택지 조성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조성된 토지를, 새로 조성된 택지 등 조성 토지를, 그럼 봐요. 조성 토지를 이제 개발자, 건설회사에 공급을 함으로써 모든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잖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법은 뭐라고 합니까? 조성 토지. 그래서 이제 조성 토지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 토지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인데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은 개발됐습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이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 그래. 원형지니까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개발된 토지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딱 기억하십시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개발자, 건설회사에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 공급되고, 하나는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데,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이 법상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하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가 어떤 방법으로 공급되는지, 공급 방법을 알아야 내 고객이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난 지역에서 택지나 상가 용지를 어떻게 분양받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잠시 뒤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그럼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어떻게 일정할까요? 원칙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상가 용지가 조성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일반에게 이제 이거 공급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이니까 웬만하면은 시가보다 감정가가 한 80%, 70% 수준이니까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양 신청해서 분양 받으면은 시가만큼 갭이 있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제력 부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타면은 이제 어디에 넣어야 할지 조금씩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원행지는 이제 그러면은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에서 미개발된 상태 원행지로 공급되니까 자동으로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은 원행지입니까? 조성토지입니까?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 공급되고 나머지가 원행지로 공급되는 거죠. 그때 원행지는 조성토지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싸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원행지를 공급받는 그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원행지는 누구에게나 공급하여 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 누가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그리고 개발자 선정 방법, 개발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될까? 그리고 원행지 공급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런 내용들을 수험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도 보셨고, 그죠?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도 아셨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짚어가면서 하나씩 다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학습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같이 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토지 등의 수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오세요. 262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262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토지 등의 수용 방식의 완삽책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해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조에서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토지 수용의 주체입니다. 토지 수용 주체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구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난주에 배웠잖아. 국가 등 공공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이 있는데, 그때 민간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민간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요건이 건너편에 나와 있어요. 263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토지 수용 시 동의 요건 나와 있죠. 바로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를 수용할 때,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거기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자, 민간인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돼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자 기준 얼마죠?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요건은 간단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자, 기출문제를 소개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신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잖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요건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이제 준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용법률은 공취법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뭐라고 하죠?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을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자,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자, 여러분, 이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국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과 그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사업인정고시라고 하죠.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 공익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 인정과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겠죠. 수용하면은 공짜입니까? 보상합니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즉 보상가가 시가보다 턱없이 낮으면은 토지 소유자는 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 신청합니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다시 한 번 더 보상금 결정을 해달라고 재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취법상 원칙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그렇죠.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는 것이 공직법상 원칙이에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함이 원칙이다. 이거 지난주에 필기해드린 거예요. 이 공직법상 토지 수용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이 원칙을 그대로 준용합니까? 특례를 인정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특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칙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례를 여러분 교재 봅니다. 교재에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 오시면은 양괄호 3번에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특례 규정 나와 있죠? 특례 규정이 나와 있고 1번에 보니까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럼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특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서 특례라고 적으시고 발표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지금도 줄 것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줄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이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줄 것죠.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및 줄 것죠.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지난주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공직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오늘은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자리에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하면은 이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거 잠깐 설명 좀 할까요? 세부 목록을 낯설어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보세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농지, 임야, 건축물은 강제 수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드는 거야.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물의 목록표를 작성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몇 번지 농지 소유권, 몇 번지 농지 소유권, 농지 소유권은 수용 대상이다. 그리고 몇 번지 농지에 있는 지상권도 수용 대상이다. 그리고 몇 번지 토지 소유권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권은 수용 대상이다. 이렇게 택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목록표를 고시한다 이 말이야. 이를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세부 목록을 대외적으로 뭐하죠? 고시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수용 대상이라고 목록표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고시해버리면 그 세부 목록 고시를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가 되는 의제.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돼.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무엇을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게 됩니까?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이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난주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거 지난주에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 필기하고 다 설명드렸거든요. 한 번도 복습을 안 하시면은 이제 오늘 또 사고가 나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처음 보고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막 필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된장.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재개를 신청 기간이 나와 있어요. 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재개를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는 재개를 신청 기간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주를 줄 것입니다.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개를 신청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이 종료하는 날까지 3년 내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개를 신청이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수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개를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개를 신청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수용하면은 그 대가는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사전 현금 보상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 상환 채권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설명드리는데 잠깐만 보게 들어봐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자는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가 되죠. 도시개발구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강제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채권자는 이 동네에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등이잖아요. 새로 조성된 택지 등과 건축물, 아파트나 상가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했어.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채권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상환해야 됩니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시행자도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발행하거나 공공시행자가 발행하거나 전부 끝나면은 채권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갚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못 믿어요? 누구와 안 갚을 것 같다? 국가든 공공시행자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그래서 민간시행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이 법상 허용되는 거라고. 공공이 지급 보증을 받습니까? 민간만 받습니까?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봐요. 토지 상환 채권 같이 봅니다. 시행자는 줄 거예요. 시행자 밑에 적어요. 발행자가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쓰세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 줄 거예요. 토지 등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발행 요건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수대금 전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합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까? 일부 지급. 전부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못해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두 가지 살짝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 이 채권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할 것. 누가 발행하죠? 시행자. 발행 요건은 두 가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미 발행입니까?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합니까?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뒤에다 빨리 적으십시오. 264페이지 맨 위에 지정권자의 승인 뒤에다가 발행 절차가 됩니다. 발행 절차.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이 발행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볼까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서 줄 끝쪽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방법이 있죠. 4번 옵니다. 4번.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 방법은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것입니다. 김영식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입니까? 이름을 적었으니까 김영식입니까?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전 방법. 자,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동그라미예요.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는 그 말이에요. 이전 동그라미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까? 채권은 원부입니까? 채권 원부 동그라미 원부 그 자리에다 토지 상환 채권에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채권이 아니고 원부입니다. 원부. 토지 상환 채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명의 이전 방법이라고. 이게 명의 이전의 방법이래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 대해서 대항 내역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선수금 나와 있습니까? 선수금 발표하시고 선수금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선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선수금이 뭐냐면은 설명을 잠깐 듣고 교재 봐요. 자, 거기 드시고 선수금. 수금은 돈을 받는 거잖아. 선수금이니까 나중에 받는 겁니까? 먼저 받는 겁니까?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면은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이 뭐냐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개잖아.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 개발지역에, 즉 건설회사에 공급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조성토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를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수취. 수취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거나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조성 토지나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한다고.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그때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이것을 비교해서 기억해야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공공시행자의 수취 요건과 민간시행자의 수취 요건을 교재로 체크해 드릴 거예요. 교재로 같이 갑니다.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 자, 양괄호 2번. 선수금에서 양괄호 2번. 지정권자의 승인 나와 있습니까? 네. 선수금을 받으려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두 번째 줄에 미칠 거예요. 지정권자로부터 선수금 수치는 지정권자로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인을 받아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선수금 수치를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앞쪽으로 묶어서 선수금 수치 요건입니다. 선수금 수치 요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공공시행자 동그라미.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은, 자, 읽어드립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후 사업시행 토지 면적 줄겠죠?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이 돼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은,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 얼마죠? 100분의 10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줄 것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 실시계획 인가 전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 거기서 잠깐 손 딱 떼고, 거기서 한 줄, 두 줄 내려와요. 줄 것죠. 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꼭 기억해야 될 거. 공공시행자 선수금을 받을 때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형 책자를 넘기면은 니은 이것이 나와 있어. 자,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때는 기억과 니은 위주로 암기하시면 돼요. 기억번 줄 것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 동그라미. 민간시행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속 줄 것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돼.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 후 저당권 말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옵니다. 니은번 넘어갔어요. 니은번. 그리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줄 것죠.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민간시행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최소 100분의 10 이상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독으로 한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죠. 다음 중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진척률을 물어봤죠. 최소 도시개발 사업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진행이 되어야 민간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5번 원행지 공급과 개발자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원행지 공급과 개발자. 자, 별표를 해두시고 고개를 잠깐만 들어줍니다. 잠깐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지금 우리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원형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연 파괴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형지 공급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원형지 공급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26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지금도 밑줄 껐습니다.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줄까요? 여기까지가 발행 목적입니다. 공급 목적입니다. 공급 목적. 원형지 공급의 목적이래요. 원형지 공급 목적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발행 목적입니다. 원형지 공급 목적이 공급 목적. 자, 이렇게 원형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게 공급 절차가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공급 절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원형지,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 즉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줄 거 있죠? 지금부터 끝까지 줄 것입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로 공급 면적이 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가 나와 있습니까?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주고요. 앞에다가 공공개발자 적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공공개발자로 적습니다. 자, 기역, 국가 줄 것죠? 니은, 지방자치단체 줄 것죠? 니은번 줄 끝에 공공기관 줄 것죠? 디귿번 줄 끝에 지방공사.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공공개발자로서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대부분이 공공개발자가 선정이 돼요. 근데 리얼 번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적인 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출거죠. 공모에 선정된 자. 원형지 개발자 공개 모집에 선정된 자잖아. 공모가 공개 모집이죠. 원형지 개발자 공개 모집에 선정된 자이거나 미연번 원형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학교나 공장 부지로 원형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리얼 미연 묶어요. 리얼하고 미연은 공공개발자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개발자가 되는 거죠. 민간 개발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공공개발자잖아. 공공개발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을 줍니까?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야.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원형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개발자잖아. 민간개발자는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경쟁입찰을 줍니까? 경쟁입찰 방법으로 개발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으로 그래서 268페이지 잠깐 와요. 268페이지 잠깐 오시면은 동그라미 9번 찾으셨나요? 268페이지 동그라미 9번. 268페이지 동그라미 9번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별표.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별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죽겠죠? 수의계약의 방법을 한다. 예, 적으십시오. 밑에다 원칙. 원형지 개발자 대부분이 국가 등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원칙이 아니고 공공개발자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단, 죽겠습니다. 학교 용지 또는 공장 학교 용지 또는 공장 용지 줄 거예요. 학교 용지 또는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또는 공장 용지 줄 것입니까? 네. 학교 용지,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줄 거예요.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는 아까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개발자잖아. 그래서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원형지를 개발하는 자, 즉 민간 개발자 선정은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단 경쟁 입찰이 2배 이상 유출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운행지 개발자 선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지 개발자 선정의 원칙이 뭐죠? 수의계약,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운행지 개발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7번에 봅니다. 7번은 운행지 공급 가격 동그라미 하세요. 운행지 공급 가격, 운행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운행지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 줄 거예요. 감정 가격 플러스 그리고 시행자가 운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 공사비 줄 거죠.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줄 거예요. 감정 가격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고 운행지 개발자가 공급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뒤에 협의하여 결정, 협의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운행지 공급 방법은 원칙이 뭐죠?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 2배 이상 유출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운행지 공급 가격은 운행지 감정 가격. 운행지 감정 가격에 여기요. 미개발된 상태. 이 운행지 감정 가격에 그 미개발된 상태를 공급하지만 최소한의 도로라든지 사수시설 등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하거든요. 그 운행지에 기반 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공급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암기입니다.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로 돌아오세요. 267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6번 별표에 동그라미 6번 267페이지 동그라미 6번 267페이지 동그라미 6번을 별표를 해두고 잠깐 볼래요. 우리는 지금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운행지 공급을 공부하고 있죠.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대부분은 국가 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 개발자도 운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지. 그때 국가 등 공공개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행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뭐죠? 수의계약. 예외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있고 운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운행지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고 운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지는 조성 토지보다 운행지 공급 가격은 비쌉니까? 쌉니까? 싸거든. 싸기 때문에 이제 싸게 공급이 되는데 그럼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걸 공장 용지로 싸게 받는 거야. 조성 토지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공장 용지 조성해서 5배, 6배 땅값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대기업이 운행지 공급받아 공장 용지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땅 장사하고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운행지 공급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운행지는 매각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거야. 일정한 기간 동안 운행지 매각은 제한이 돼요. 단 국가 등은 땅 장사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국가 등은 국가가 땅 장사한다고? 운행지는 싸게 공급되니까 그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싸게 공급해서 개발해서 비싼 값으로 되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행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개발자일 경우에는 매각 제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국가 등은 땅 장사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봐요. 267페이지 봅니다. 267페이지 6번 줄 것죠. 운행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운행지 매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운행지 매각이 제한되는데 줄 거예요. 가로 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국가 지자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땅 장사 안 하니까 매각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간, 즉 기업과 니은 줄 거죠. 다음 기간, 기업과 니은에서 정한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기업과 니은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야. 기업,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원행지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행지 매각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요. 고개 들죠? 설명들은 이해가 돼요. 잠깐 봐요, 잠깐. 원행지를 공급하려면 그냥 공급합니까? 공급 계약서 씁니까? 원행지 공급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원행지 개발지로 선정된 자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 마찬가지야. 원행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 원행지 공급 계약 체결, 원행지 공급 계약 일로부터 원행지 공급 계약 체결 일로부터 계약서 쓴 날로부터 몇 년? 10년. 원행지 공급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이 10년. 10년. 원행지 공급 계약서를 쓴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매각이 제한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보세요.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받았잖아. 이걸 그대로 둡니까? 개발합니까? 공장 용지나 학교 용지를 개발하겠죠. 개발합니다. 개발했어. 이제 산 빌어서 공장 용지로 다 개발했어. 그리고 개발해서 공사가 끝나면은 원행지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은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거야.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5년. 이 둘 중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언제죠? 10년이 먼저 끝났어? 5년이 먼저 끝났어? 5년이 먼저 끝났잖아. 그러면은 계약서 쓴 날부터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된 날까지 이 기간 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는 거야. 아셨죠? 왜냐면은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원행지 공사를 하면은 공사 기간이 똑같습니까? 빠르고 늦습니까? 원행지 개발 공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공사 완료 공고가 이쯤 있으면은 10년보다 5년이 먼저 끝났지만 공사가 늦어서 공사 완료 공고가 이쯤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나중에 끝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공사 완료 공고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행지 공급 계약서 쓴 날부터 10년,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행지 매각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 여기까지가 원행지예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원행지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조성 토지 공급은 잠시 휴식하고 진행할까요? 네.